제작팀장 이고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조금 그 학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독특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아방가르드에서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앞에 술도 있고 뭔가 이제 안주도 나오고 자유롭게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방가르드 그런 주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자리니까 일단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 옆에 계신 분은 바르토메오 마리리마스 관장님이십니다. 예, 국립현대미술원 관장님이시고요. 옆에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의 시니어 큐레이터인 생밀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016년도 부산비엔날레 감독님이신 민재갑 감독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분께, 사실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방가르드 관련 전시를 이미 다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분들의 그 사례를 조금씩 들어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럼 민재갑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재갑입니다. 그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FB 미술센터의 공간을 제가 설계를 했는데요. 이 공간은 원래 프로젝트 3가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미나하고 파티 음악회고 이런 쪽으로. 근데 제가 이 공간을 이렇게 오픈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은 정말 술을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국제학술 세미나를 해보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산 비엔날레 프로젝트 1과 프로젝트 2, 두 개의 전시와 프로젝트 3가 이번 세미나와 파티를 이렇게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저기 착고 생맥주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맥주 드시면서 드셔도 되고요. 담배 피셔도 되고요. 술 취해서 아무 질문을 막 하셔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중정 공간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어떤 미술관 관장이라든지 학자를 만나서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술 먹고 취할 때까지 술 먹고 취해서 한 세미나도 하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했더니 전시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맥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기 술 마시고 있다고 해서 너무 술 보지 마십시오. 원래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많으셔갖고 제가 다 내지는 못하니까 가셔가지고 맥주를 한 잔씩 하시면서 자유롭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라는 어떤 두 개의 전시와 프로젝트 3, 학술 세미나 파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프로젝트 3가 열리는 이 공간이 바로 중정 공간이고요. 이 프로젝트 3 학술 세미나 파티를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2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전시를 다 보셨을 테니까 그렇고요. 프로젝트 2는 이제 제가 다 큐레이팅을 했는데,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방가르드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일의 큐레이터 전문가 5분의 어떤 큐레이터를 모시고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는 제가 마더레이터 정도로 와 있고, 사실은 그 한중일의 큐레이터 분들이 전시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워낙 자주 오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젝트 1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오픈 카드 쓸 수 있나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한 20년 정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마다 외국의 미술 관계자들이 도대체 한중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위 미술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는 게 계속해요. 도대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시아의 전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보니까 한중일의 60년, 70년대, 8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전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일본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이 192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91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 어떤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그 저항으로, 비판으로 그리고 그 히로시마 핵이 터지잖아요. 그 그라운드 제로 이후에 어떤 일본의 어떤 천황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와 비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한국 쪽에서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의 어떤 전범국가로서 자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때린 놈이 지주목 아프다고 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중국과 한국에서는 일본 아방가르드에 대한 어떤 게 하나도 없었고요. 차이나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도 차이나 아방가르드가 밖에서 자유롭게 전시를 못할 지경입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이제 전시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한국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어떤 단색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민주미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만이지 이 둘의 어떤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비하의 어떤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한 번도 지금 적용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를 맞아서 이 한중일의 아방가르드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맞춰서 기획을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그 기획 의도를 가지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On/Other 아방가르드 차이나직 코리아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방가르드라는 어떤 정신은 하나일 수가 있어요. on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래시하고 아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과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형태나 아방가르드 미술의 형태나 현실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중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이지만 또 다른 아방가르드, 다양한 아방가르드라고 해서 on/other 아방가르드 차이나직 코리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아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는 뭐냐면 한중일이 아시아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알파벳순으로 해서 차이나직 코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on/other 아방가르드 차이나직 코리아라고 했고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 나라에서 5분의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시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전시 기획안을 가지고 외국 작가들하고 이제 외국에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외국 미술관 큐레이터들, 학자들 그리고 미술관 관장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주목을 했습니다. 미술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유로피안 어떤 그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여기 계시는 어떤 배우 마리 국민연대 관장으로 계시죠. 이런 거 찰스 에이션 이런 분들이 이제 3, 4년 전부터 유로피안 아방가르드를 재조명하는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되게 한중일 아방가르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되게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미 쪽,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쪽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유럽 쪽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콜로니얼 아방가르드 쪽으로 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아시아 쪽에 있는 아방가르드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술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전 세계 아주 다양한 어떤 아방가르드
유로피언 아방가르드 아니면 남미주의 콜로니얼 그 아방가르드 아니면 저기 유준생 선생님은 콜로니얼 아방가르드 쪽에서 싱가포르와 이제 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주목해서 집중해놓은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모이는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콘택트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했고요. 또 그중에 그런 자리에 하나가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아마 그 프로젝트 1의 한중일 그 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 전시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국비에서 유럽과 그 아시아 쪽의 콜로니얼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 그걸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가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전문가가 아니라 더 깊숙하게 얘기 못합니다. 강의 바라고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일진 선생님께 오늘은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아방가르드에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Hello everybody. It's a great pleasure to be invited to speak here by Busan Biennale. And so, big thank you to Jean who is doing the translations. I'm a curator from the National Gallery of Singapore, and today I'll be talking about really to problematize the notion of the avant-garde with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이렇게 우선 비엔날레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또 오늘 토론사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남아시아의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I'm proposing the idea of perhaps talking about is there a possibility of imagining a post-colonial avant-garde, and perhaps what does it mean? So I've given a kind of a map of Southeast Asia. If you can see on the screen, comprising of countries such as Indonesia, Singapore, Philippines, Thailand, Laos, Cambodia, Brunei, Myanmar. So these are the various countries that make up Southeast Asia. 식민지 시대 이후의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지도를 띄웠는데요. 여기 나라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등이 있습니다. So to give an idea about how I'm going to problematize the very notion of the avant-garde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Philippines as an interesting case study. 아방가르드 중에서 필리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In the 1970s, an important curator, Ray Albano, who was both a curator as well as an artist, and he began to assume the directorship of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from 1971 to about 1985. 70년대에 필리핀에 그레이 알바노라는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가 있었는데요. 필리핀 문화센터에서 1971년부터 85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So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is in Manila, and it was really the brainchild of Imelda Marcos, and it was built in 1969, and it was to be regarded as the center for the Philippine soul. 이 문화센터는 마닐라에 있고요. 69년에 마커스 정으로 하에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 필리핀의 영혼이라고 상징이 되었던 시설입니다. And Ray Albano at that time then began to develop the idea of developmental art. So this was a term that he used to describe what he regarded or was regarded at the time as a kind of avant-garde practice, whereby artists began to produce the kind of works like installation art,
using indigenous materials. 그레이 알바로시는 당시에 developmental art, 개발주의 예술이라는 텀을 만들고 그것이 어떤 아방가드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속적인 재료를 가지고 미술 활동을 하는 그거를 주도를 해 나갔습니다. So this is some images of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and you can see on the bottom left, that's the building itself, and it was a site for many of these so-called avant-garde exhibitions.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 그 문화센터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방가르드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So many of the works shown by the artists at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were works that were kind of, as I mentioned earlier, installation works. They were also more conceptual. For example, artists like Roberto Chabet produced a lot of this kind of conceptual works and showed at the CCP. 이 필리핀 센터에서 많은 설치 미술과 개념주의 미술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로버트 샤페로 작가 같은 경우에도 설치 미술을 많이 전시했습니다. And on the top middle image, you see a group of artists protesting. So they were actually protesting when the CCP was opened because it was regarded as a project of the Marcos, and the Marcos, of course, started a period of what we call the New Society Project from 1972 to 1986, whereby the idea was to kind of construct a Philippine identity through art. 가운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실제로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마커스 정권 하에서 이 미술 운동이 하나의 정치 운동처럼 변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62년도에서 83년도까지 필리핀의 개발을 이끄는데 미술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So here an example of a work by Ju Yi, who showed at the CCP in 1980 of an installation using kind of materials that you found from nature. So this is the whole concept of developmental art in the sense of making installations using indigenous materials, meaning materials found anywhere within the Philippines, or kind of like interpreted as a kind of work that embodied some idea of a Philippine cultural identity. 여기 사진을 보시면 1980년대에 준이라는 작가가 전시한 설치 미술입니다. 이 작품은 그 현지에서 나는 토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당시의 필리핀 문화를 구현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is a work by Santiago Bos. That was also shown at th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in 1980, and it's made from a cage, a suitcase made from bamboo, which is kind of regarded as an indigenous material. And inside, it's kind of like containing bones. We're still not quite sure if it's animal bones or human bones, but definitely bones. 이 작품은 샌디아고 보스의 작품인데요. 1980년도 작품이고요. 대나무 가방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대나무라는 것이 역시 또 토속적인 아트 재료고요. 이 안에 뼈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뼈가 들어 있습니다. So this work actually talked about the colonial legacy because, of course, the Philippines was colonized first by Spain and later by the Japanese and then by the Americans. So he talked about the kind of the loss of knowledge, whereby a lot of this knowledge is left the Philippines because of colonialism and somehow lamenting the impossibility of recovering this knowledge. 이 작품은 사실 식민지의 어떤 잔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일본, 그리고 차례대로 미국에까지 식민지 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어떻게 보면 지식의 손실, 지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지식을 다시 찾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here I've showed some examples of works by Philippine artists who produce a kind of works that was called, termed as developmental art. That was regarded as
some sense of the avant-garde, but it was produced in a sense of being state-sponsored, so it was supported by the whole machinery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which was authoritarian at that time under Marcos. 이런 사도가 필리핀에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개발주의 예술, 디벨로먼트 아트고요. 이것을 필리핀에서는 일종의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런 예술 활동이 정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필리핀 정부라는 큰 기계 안에서의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졌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So this whole concept of developmental art, which was conceived as avant-garde, in that sense, was not anti-establishment, but became co-opted by, in some ways, co-opted by the whole machinery of the Marcos government to kind of position or to project the Philippines as being international, as being advanced, or as being progressive. 그래서 이런 개발주의 미술이 그 마커스 정권 하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필리핀 국가를 세계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So, in resistance against, in some sense, the developmental art that was happening in the Philippines, there was a social realist artist, and they formed a collective called Kaisahan, or it means solidarity. 그래서 이런 필리핀의 디벨로먼트 아트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this group of social realists believed that they were producing works that engaged with society, with the social realities, and they produced banners, posters, and paintings like this that really talk about the social, political condition of the Philippines. 이렇게 사회적으로 현실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미술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배너나 포스터나 작품을 통해서 필리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I think I'll stop at this point so that we can have the rest of the panel to discuss thi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 관장님을 모시고 좀 기존에 진행하셨던 아방가르드 전시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very happy to be at the Busan Biennial, and I see that in Seoul we have many students from Busan, because people in Busan, according to Mr. Yun, are having really great fun all the ti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비엔날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산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윤 감독님에 따르면 부산 시민들이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아주 많은 즐거움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I will say a couple of things concerning the long-term project that was initiated around 2005, 6, 7 under the generic title of Internationale, and it was developed by a group of European institutions like the Moderna Galleria in Ljubljana in Slovenia, what used to be a small portion of what used to be Yugoslavia before the separation of the republics. The Van Abbe Museum in Eindhoven, the MUCAP in Antwerpen in Belgium, and the Julius Kohler Society in Bratislava
with MACBA in Barcelona were initiating institutions. Later on, it developed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history of this group. It developed further, but those were the initiating institutions. 네, 저는 오늘 그 2005년, 6년, 7년쯤에 시작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인터내셔널이고요. 이것은 한 기관이 아닌 유럽의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서 시작해서 이끌어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기관들을 보면은 슬로베니아의 모던 갤러리 루블리아나에 있고요. 이것은 현재 예전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베르네 무카라든지 바르셀로나의 마크바라든지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서 이끌어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참여 기관이 이제까지는 이렇고요. 또 두 번째 페이즈로 들어가면 다른 기관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So the objective of that group was to form a pool of researchers that would interrogate the notions of avant-garde in the periphery of Europe. The periphery of Europe was understood as the south and the east, or what used to be the east. By the early 2000s, there was no east anymore. There was no, the East did not have a different political organization, but the Eastern countries continued to call themselves the East. And that is interesting because we were trying to interrogate what is contemporary art and what is avant-garde outside of the canonic center, the traditional center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which mainly is France and Germany. 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가들의 어떤 풀을 만들었는데요. 이 연구가들이 한 일은 유럽의, 특히 동남부 유럽의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동쪽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성격이 다른 그런 기관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물론 현재도 지금 동유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부 유럽, 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예술적으로 이끌어졌던 그 중부 유럽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동부 유럽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So in order to do that, we needed to do two things. We needed to define a new chronology. That means we needed each context had to define the reference dates around which the history devoted, and on the other hand, we needed to define a new vocabulary. A new vocabulary to name the events that the artistic production that did not behave exactly like the dominant movements. For instance, in the periphery of Europe, minimalism did not exist. There was no such a thing. And what was called conceptual art had nothing to do with the canonical conceptual art that developed in, as I mentione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o we had to make a new chronology and a new vocabulary, and we realized that this chronology and this vocabulary could not be unique. It had to be diverse. Every context had a different chronology, and every context had a different vocabulary.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부 유럽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새로운 용어, 보캐블러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행해졌던 예술 활동이 중부 유럽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배적인 유럽의 활동과 달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부 유럽이 아닌 유럽 주변, 특히 동남부 유럽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맥락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하지만 다양성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보케블러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Just to give you an example of the chronology question, in Central Europe and in this part of the world, especially in this country, 1945 has a very, very important meaning. In Europe means the end of the war, in Korea mean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domination, in Spain and Portugal it doesn't mean anything. It has no meaning whatsoever. In Central Europe, 1968 has a very strong meaning socially and culturally, and in the south of Europe, in Spain and Portugal, it doesn't mean anything. Both countries were under a military dictatorship with censorship, police repression, and military repression, so nobody moved a finger.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중부 유럽 같은 경우에 1945년은 매우 중요한 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부 유럽, 특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무 사건이 없고요. 특히 그 당시 군부 독재 하에서 검열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8년 동안 중부 유럽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부 유럽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So what we did was to imagine a number of exhibitions that would be done in each institution, but against the idea of the package. That you make a package and you send the package to travel all around, and it's the same package that goes everywhere. We were more interested in the fact that in each context there would be a radically different exhibition, because the context of Eindhoven or Antwerpen, which is mainly Central Europe, was radically different than the context of Ljubljana or Barcelona, which are really the periphery. And what we're looking at, what you see there, are images of the exhibition at Makarov of the collection of the modern area of Ljubljana, which from the 80s developed a collection on or with the avant-gardes from the eastern countries.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패키지를 가지고 여러 국가를 다니며 전시를 하는 건데요. 국가마다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도 개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옛날 유고죠, 르블리아나에서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80년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So these are artworks from the 60s to the 80s, which we would call at the time, or in our context, the avant-gardes of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hich are inspired by the avant-gardes of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but they're very different. And here, this makes me think that certain contexts did not have real avant-garde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is is something we could discuss maybe later on. I think also under the Japanese, the territories of the Japanese occupation, what we call avant-gardes from the European point of view did not really take place.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작품들의 사진입니다. 이 작품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세기 후반의 아방가르드 작품들입니다. 저희는 이 작품들이 20세기 전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20세기 전반에 진정한 의미의 아방가르드는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의 상황에서는 아방가르드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없겠죠. And normally also in the European perspective, in the Central European perspective, we tend, or they tend to believe that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is quite the same. And in fact, in many different contexts, also in Europe, you could see that there are developments of modern culture or modernity that are deeply anti-avant-gardist.
유럽에서 특히 중부 유럽에서 생각하는 그 시각은 현대 미술, 현대성이라는 것이 아방가르드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많은 국가에서 또 유럽 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대성, 현대 문화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아방가르드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o we are seeing images of the collection of the Modern Academy of Ljubljana. I regret that I did not have the titles and names of artists, but you just have to enjoy the images, I guess. One of the things that it appears is that in order to describe and narrate, do the narrative of this period, you have to use an instrument that we called the micro-narratives. And the micro-narratives is the opposite of the canonic history, which is one. The micro-narratives are multiple. They live together, even if sometimes they are contradictory. When you research about avant-garde, you have to be very open to deal with contradiction and conflict. This is what they are about.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르블리아나의 모던 갤러리의 작품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작가의 이름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narrative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역사를 하나의 큰 덩어리를 보는 그 canonic history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 narrative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큰 히스토리, 하나의 큰 이야기가 아니라 개개의 작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상충하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아방가르드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not to spend too much time in I prefer to save time for the discussion and enjoying this very beautiful setting and the presence of all of you. But I would like to address also a couple of other elements that appear very clearly and that are very consistent in all the peripheral contexts. One is the relation of the presence in the art production of the ephemeral. This is typical of the avant-garde that many artworks or many actions by artists were not meant to survive, were not meant to be forever. And this is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relatively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art as it was known until then. Art until the mid of the 20th century was made to stay for a long time.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나중에 논의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저희 발표를 최소한으로 지금 줄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럽 중심이 아닌 남부와 동부의 주변 유럽에서 그 예술 작품, 아방가르드 예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로 순간성인데요. 이제까지 이 작품들이 나타나기 그 이전까지 모든 예술 작품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기반으로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작품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순간적이고 그 순간의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고 전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nother idea is that at the time when these things were made, they were not made for money. There was no market for this. So maybe there were some mécènes or some rich people that gave money to artists that helped them do these crazy things. But this did not circulate through the galleries and it was not advertised. And only now it costs money.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을 위한 시장이 제대로 없었고요. 그리고 갤러리에 전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갤러리를 통해서 어떤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광고도 없었고 또 갤러리를 통한 판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판매 활동,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the last thing, just to wrap up, one of the last things that is common to all these avant-gardes is the very strong relationship between what we can call the visual art and experimental poetry. This is something that is common not only in the peripheral European context but also in the South American avant-gardes of the time. The tradition of visual poetry, experimental poetry, that is linked also to performance and so on, is a very strong link among all of these. And in Brazil, for instance, is related to Richard Bach, related to the activity of the curanderos, the people who unofficial doctors, and you could link it also to the proto-shamanistic activities. Also, you have the performances of Baek Namjoon in the late stage of his life, very clear, and this is something that links all of these contexts. 마지막으로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모든 아방가르드 작품 활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시각적인 효과와 또 실험적인 서사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주변 국가 그리고 남미 아방가르드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And here I conclude by saying that when I saw this morning the Project 1 of the 2016 Busan Biennial, I was more or less familiar already with a lot of the works and the artists from Korea. I also had some knowledge of these experimental works from Japan. I had very little knowledge about the works of this period in China, but it appears that with very little time difference, there is a universal moment, there is a universal movement of artists that in the four corners of the world are interrogating the notion of art with the same questions. And they are making art outside of the conventions of the moment, and they participate from relatively similar preoccupations. It is astonishing how similar they are when you look at them with attention.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곳에서 프로젝트 1을 관람을 했는데요. 아주 잘 알고 있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실험적 작품들도 있었고요. 중국의 작품들은 제가 잘 모르는 작품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보편 전 세계적으로 이 3개국 작품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습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And probably people like Mr. Yun or Mr. Seng or myself, with the people I work with in Europe, more than curators, we are archaeologists that we have miraculously saved these things from total destruction, because as I said, in many cases they could have disappeared, and we have brought them back to the scene and to the debate. In my opinion,
a lot of these experiments explain what contemporary art is now. And I believe many of the artists who do what they do now did not know about these artists before. I think it's maybe better to discuss these things with you, and maybe we'll find out that through deep disagreements we find new ideas. Thank you.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패널 분들과도 많은 유럽의 큐레이터 분들이 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은 사실 이 아트계에서, 미술계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작품들을 불러내고 또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현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의 작가들은, 미술가들은 이전에 과거의 작가들과 미술가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형식으로 사실 1시간 반이라는 좀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접하기 힘들었던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남부 유럽의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사실 마이크를 좀 윤재갑 감독님께 넘기고요. 사실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으니까 사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국립현대미술관과 싱가포르 현대미술관과 일본의 동경 현대미술관에서 아시아 아방가르드 전시를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기관에 있는 미술관의 3개국 미술관의 큐레이터 분들이 여기 다 오신 리서치 트립으로 오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오신 김에 이제 저희들이 세미나도 이제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마리 관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방금 이제 저희 마리 관장이 말씀하셨듯이 5개국 아니면 넘어서는 더 많은 국립 아니면 공공미술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다양한 어떤 유럽 쪽의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전시, 그리고 그쪽으로 글도 되게 많이 쓰셨고 많은 어떤 전시를 했던 어떤 전가가 있어요. 그리고 생유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아시아 쪽에, 남아시아 쪽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도시 국가이죠. 그 옆에 바로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태국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전부 다, 인도도 그렇고 전부 다 유럽 열강의 어떤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콜로니얼 아방가르드, 아니면 포스트 콜로니얼 아방가르드, 아시아에 있어서 콜로니얼, 포스트 콜로니얼 아방가르드의 어떤 경험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유신 선생 같은 경우는 그쪽에 아시아에 있어서 콜로니얼, 아니면 네오콜로니얼 아방가르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요, 아시아 3국에 있어서 이제 한 분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제 빠진 분들이 아마 빠진 쪽이 아마 남미 쪽은 아마 다음번에 한번 오실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아방가르드 미술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정의하기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아방가르드의 어떤 지역성과 시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질문이나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 다시 물어봐 주시고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싱가포르 뮤지엄과 그리고 이제 일본 동경
흑메리스관에서 열리는 그 아시아 아방가르드 전시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분들이 새 공공미술관 쪽에서 아주 야심차게 기여를 하고 있는 큰 어떤 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쪽 큐레이터분들도 오셨죠? 여기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여기 일본 공공미술관에서 오신 저 큐레이터분이 있어요. 오늘 잠깐 Maybe I'll start with a question because I would like to ask Dr. Mari about your exhibition, which is really fascinating for me to look at Eastern Europe. And you mentioned two trajectories, chronology and vocabulary. This is exactly the project in a way that the National Gallery Singapore is embarking to build a kind of lexicon of terms, of vocabulary, to kind of describe and talk about practices outside the center being the West, and how artists were beginning to talk about their own practice using their own terms and ideas crystallized in this vocabulary you're talking about. So I'm wondering from your research from this exhibition, what were some of these terms that you excavated? And maybe just one or two would be great for us to, as an example, to understand. 마리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시대적인 맥락, 크로놀로지와 또 적당한 용어, vocabulary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싱가포르도 정확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센터, 즉 마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부 유럽이 센터였고요. 저희는 센터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서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센터에서 벗어나서 작품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그들만의 생각과 언어로 자신들의 작품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제대로 된 보케블러리를 찾는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고민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and I feel completely ashamed because I forgot about it. Each institution developed the task or undertook the task of developing definitions or redefinitions of concepts that were important to describe each one's reality. And there is a publication about it. I'm sure that in the webpage of l'international.org they should be there. But it's not that it's a long time ago, it's that it's very far away from me right now. But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hat appear common in this research is that under similar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conditions, the choices of the artists were very similar. And this applies to former Eastern Europe, Spain and Portugal, and most of South America that lived under military dictatorships. And sometimes there were connections among the artists, most of the time they were not. So probably there is one main reference. This would be interesting to research, which is what wa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common. Everybody was looking at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experiments that were being done with people like Lawrence Wiener, people like Art and Language, Robert Smithson, Gordon Matakar, Ito Akonchi. All of this was necessary. Somehow they should have known about it. And it is very interesting to see also that in which way artists that did not have those contacts developed
or arrive to similar forms by different routes. And interaction that also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have similar development.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개념을 재정립하는 정의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international.org 그 사이트에 가시면 출판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찾은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공통적인 묘사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한 요건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선택이랄까 작품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동부 유럽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남부 유럽이나 남미나 다 독재 정권을 거쳤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연락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서로 모른 채 작품 활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 그 작품 활동에 유사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상황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로렌스 미너나 아틀 랭기스나 로버트 스미스나 또 피터 콘치 같은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유럽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I think yesterday we had a discussion with the curators from the Museum of Modern Art Tokyo and MNCA, as well as the National Gallery Singapore, and we were talking about this kind of transfers that were taking place, these ideas that were circulating, and it wasn't American, but Joseph Beuys came up. So his idea or concept of social sculpture was one that we discussed, which artists in Southeast Asia were actually kind of knew of and developed kind of their own interpretations of it. And an example of it would be the Chiang Mai social installation in 1993. It started in Chiang Mai, and they used the term social installation instead of social sculpture. But nonetheless, we know because some of the artists from the Chiang Mai social installation, they were from Europe, they were in Europe, and then they saw Documenta, and then they came back to Chiang Mai, and then they started to think about organizing an exhibition that was very different, in which what they wanted to focus on was about how art could be used as a form of communication, how it could be relational, how it could be used as a vehicle for social change. So these ideas did develop in Chiang Mai. 네, 어제 저는 동경과 또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에서의 오신 큐레이터들과 함께 논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런 흐름이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의 어떤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떤 목소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사회적 조각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1993년 치앙마이에서 소셜 인스톨레이션, 사회적 설치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조각이 아니고 사회적 설치물이라고 했던 것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티스트들이 유럽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독특한 전시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 전시회 또 작품 활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가져나가고 그리고 이런 작품 활동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통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설치 전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마리 관장이 저한테 한 질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저도 이제 되게 재밌어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캐수션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캐수션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매우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를 지배를 했어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제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제국은 1920년, 3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지구를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은 상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지구를 지배한 제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작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아방가르드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지를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방가르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있었던 1970년대 히피, 집시, 앵그리 영맨 정도가 있었을 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미국이라는 제국은, 전지구적 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자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미술이 모든 어떤 문화고 할리우드처럼 모든 것들이 자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아마 지금 마리 현장이 지금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어떤 유럽의 어떤 콤플렉스를 키고 있지 않는, 향수를 키고 있지 않는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향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마리가 한 질문의 어떤 기서에는 이런 어떤 의문점, 미국 문화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의문점, 그리고 퀘스천만큼 당신들이 진정한 아방가르드 미술이냐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 저항감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1989년도에 냉전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동서가 통합되고 이렇게 사회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가 생기를 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와해가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자본주의의 승리, 내지는 어떤 소련에 대한 어떤 구소련에 대한 어떤 미국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어떤 모노폴, 하나의 어떤 태양이 다 지우서 다양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글로벌 시티 얘기 나오고, 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레이션, 인터내셔널 레이션이라는 인터네이션, 레이션, 한일민족 국가의 사이 인터레이션식 인터내셔널리즘인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레이션이 더 이상 모노폴이 아니다. 이제는 시티다. 글로벌 시티. 글로벌 시티가 어디냐? 베를린, 도쿄, 상하이 이렇게 옮겨가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마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It is evident that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capital of modern art is Paris. And after that, it shifts to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and it very quickly gravitates around New York. That is still a European city. Even today, New York is a European city. I think today, even if there are big cities that attract a lot of the art world, the map is so big that the centers don't mean what they used to mean anymore. So the art world has become very, very plural. That is true. But the way the art gets intellectually packaged still is dominated by the traditional centers. So probably the difference is that Hong Kong has appeared to be
a new pole of attraction, mainly associated with the market. But and it is up to us to make that the world is very diverse in intellectual terms.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rket, but hopefully we have to do with ideas. And there will always be a fight between the market and ideas, although they have never been so close as they are now. That is also something very typical of our time. So probably the center of dominance is no longer in New York or in Paris or in Berlin or in one particular city. I think it is rotating. It's mobile. And but it is still once you try to you look at the way value is constructed, you end up going through the main capitals of the world, including Hong Kong, including Paris and London and Berlin, and rarely it includes Lisbon, rarely it includes Santiago de Chile, rarely you mention Casablanca.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 미술의 중심지는 자본을 포함해서 파리에서 미국으로 대선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뉴욕이죠. 뉴욕은 지금 봐도 미국 도시라기보다는 유럽 도시 같은데요. 미술의 세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나 전시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어떤 그런 중심지라든지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거점이 복수화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패키지를 미술작품 패키지화돼서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마켓의 의미로서 여전히 전 세계 중심지이지만 우리가 그 전 세계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거점 도시에서 미술이라든지 예술 활동을 독점한다던가 거기에서 벌어진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과 또 우리가 하는 작품 활동이나 아이디어가 서로 굉장히 다르지만 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상업화, 자본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옛날처럼 뉴욕, 베를린, 파리스 이런 것처럼 몇 개를 놓고 예술 논하기보다는 오늘날은 모바일, 여러 가지 거점, 중점 도시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제 경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제가 한 18년 전에 동경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경대학교 학부생, 석사생 위주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콜로니얼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동경대 문학부나 철학과 모든 과에서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에 대한 과가 개설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가장 중요한 어떤 담론 중에 하나가 콜로니얼리즘이라는 어떤 그 사회학적 유착性같은 담론이었는데 정작 일본의 가장 중요한 그 동경대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방가르드라는 어떤 개념이 그 상당히 어떤 저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방가르드의 개념이 자기네들 제국의 중심부였거든요. 제국의 중심부에서 아방가르드가 진정한 아방가르드를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어떤 일본 쪽 같은 경우에도 전후 이후부터 이제 아방가르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도 미국에서의 그 아방가르드라는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존재하지도 않고. 유럽 중심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있는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아방가르드라는 어떤 단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어떤 미술의 형식과 내용을 다 포괄하는 아방가르드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적인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비판하고 거부하는 저항으로서의 아방가르드가 있는 이걸 폴리티컬 아트라고 하죠. 정치 미술이라고 하죠. 이 정치 미술은 큰 어떤 아방가르드의 한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 이러면은 1920년대 사회주의 미술도 하나의 아방가르드가 되는 거죠. 폴리티컬 아트로. 근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폴리티컬 아트 자체가 빠져 있어요. 아방가르드는 존재할지는 몰라도 폴리티컬 아트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되고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프로젝트 1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세미나가 그런 쪽으로 얘기가 안 되는데 오늘 공평하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아마 아주 매우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저도 이번에 저기 프로젝트 1에서 하는 그 아방가르드 큐레이터 5분 모시고 하는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해버렸는데, 최소한 어떤 그 마리 간사님한테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는 최소한 폴리티컬 정치 미술은 존재하잖아요. 아방가르드는 존재할지 몰라도 큰 의미에서의 아방가르드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말 가장 핵심적인 폴리티컬 아트는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제국의 중심부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의 중심부에서 항상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 1910년대부터 1950년 정도 사이에는 자기네들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동경대에서는 아직도 콜로니얼리즘이 확실되지도 않았고 책도 없었고 그만큼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아방가르드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했을 거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저항이나 비판, 학과 생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폴리티컬 아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 북유럽 미술관과 일본 미술관, 싱가포르 미술관에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y intuition, I don't know anything about Asian art, so I have gotten it completely wrong, but you will correct me if so. But my feeling is that the territories of the Japanese domination and considering the ideology of the military at the time were completely anti-avant-garde. And so it's the same that in Germany under the Nazi government. Tante de Kunst is the attempt to suppress avant-garde, turning it degenerate, which was the worst thing a Nazi to say of someone else. So in Barcelona, I experienced, because I am not from Barcelona, I was born and I grew up in a small island in the Mediterranean, and I went to study there when I was 17. And when I came back to work at the museum, I had to, I was contrasted with the fact that the Catalan culture is a culture that knew that was modern very early on. Late 19th century, the newspapers in the city speak about we are modern. But that same culture that is very modern very early on is also radically anti-avant-gardist. So
in a way, it was a miracle that we could do what we did at the museum for so many years. And I wish I brought examples of what we collected ourselves, because it was even much more radical than what I showed from the Moderna Galleria in Ljubljana. But modernity and avant-garde might be opposite.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idea, because normally we tend to see them as complementary. 일본의 식민지주의, 또 제국주의 이런 것은 아방가르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치 정권 하의 그 시대와 마찬가지인데요. 나치 정권은 아방가르드를 억압을 했었고요. 굉장히 최악의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중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고요. 바르셀로나에 17살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이제 박물관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새롭다든지 현대 미술이라든지 극단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그런 말들이 늘 있었습니다. 사실 19세기 후반에도 그 당시 신문을 좀 찾아보면은 아방가르드라든지 현대 미술이라든지 극단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늘 있어 왔고요. 한편으로 저는 현대 미술이라는 말과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반대까지도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대 미술과 아방가르드를 동의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KT 모델 이수경 큐레이터가 와 있는데, 이수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방가르드라는 용어의 그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특히 아까 생유진 선생님도 아방가르드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 미술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미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면서 렉시콘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서구 중심의 미술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과 윤재갑 감독이 제시하는 것처럼 새로운 개념, 그것보다 더 작으면서 더 일정한 부분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용어만으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어 자체, 그리고 그 용어가 가져오는 미술사적인 무게나 또 그 유산들, 그것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보면서 또 각각의 다양한 목소리, 그런 입장들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카를 이용해서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중일을 지금 아방가르드 그 전시를 부산시민을 다 준비를 하신 김기영 전시팀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So, in response, a quick response would be, I think perhaps we should go back to the artist and really look at their works closely and their writings. The problem with regards to Southeast Asia is a lot of their writings continue to be undocumented. They do exist, but they exist perhaps in letters that they write, or they exist in exhibition catalogs, or they exist perhaps also in kind of other kinds of sources, like even newspapers, where they discuss about their work. So it's this, I believe, going back to the artists, their practice, and the discourse to excavate these terms that they use themselves to understand from their perspective, and also from there
that able to build a lexicon and that enables us to do comparative analysis across this diversity of terms. It's almost like a constellation of terms, and then to find ways to draw connections or even moments of contestations between them. And then we are able to perhaps better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notions like the avant-garde in a big way, like you mentioned, and then also in specific small ways as well.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작가나 예술가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스스로 했던 어떤 그런 활동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옛날 작가들은 서신으로 만회를 하고 또 그들의 말이라든지 글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고 서류화되기보다는 그런 서신이나 신문이나 어디 기고문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다 찾아서 연구해서 수집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의 렉시콘 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그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표현을 했던 분들을 풀을 모아서 거기에 여러 단어를 비교하고 또 통합하고 하다 보면 다양성을 담아내면서 또 그 안에서 연결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방가르드라는 큰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그 작은 구체적인 의미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하지만 다양성을 함유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hat is paradoxical is that the term avant-garde was borrowed from the military language. And I'm sure that most of the avant-garde, probably except the Italian futurists, was anti-militaristic. But avant-garde has stayed and has consolidated as the name that defines the most advanced or the people, this reduced group of people who are the most advanced in something, culture. Now, the avant-garde in research, in medical research, so and this is why I think this notion of avant-garde is so rooted into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And the world has changed a lot, and we have not invented another term, I believe. So, 네, 아방가르드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는 군대 용어에서 왔고요. 이런 아방가르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앞선, 발전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미술이 아니라 의학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20세기 초반에서 기원한 그런 개념이고 그 사이에 이제 오늘날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언어 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So I think there were also other terms that were used besides avant-garde. So terms such as alternative. For example, in Thailand, there was the Artists' Front of Thailand. It was a collective, and they were socialists, and they were left-leaning, and they took part in a lot of protests, made banners, posters, billboard cutouts that were exhibited in the public. So the idea of the front was another idea that they also kind of proposed. The word new was also widely used in discourse in Southeast Asia to describe something different, rather than to use the term avant-garde. So these are some of the terms perhaps that could exist across discourses. 아방가르드 말고도 얼터너티브라든지 사회적인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최전방, 프런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같은 의미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뉴라는 말을 다르다는 뜻으로 아방가르드를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 지금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개 받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적인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뭐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아방가르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의 그 맥락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there is no relationship at all. 전혀 포스트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전혀 별개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옛날 제 여자친구하고 제 마누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 옛날 여자친구가 지금 제 마누라인데요. 여자친구였을 때하고 제 마누라였을 때하고 같은 사람인데 완전 틀려요. 아마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모더나 그런 차이일 겁니다. 좋은 설명이십니다. 앞으로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시면 빨리 좀 마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마리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품이 어떤 전시에서 잘 팔리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작가들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작품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작품을 개출할 것인가가 더 걱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작품들이 과연 상봉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보편성이라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는지, 다시 말해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품으로, 주요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There is a huge market for avant-garde artworks. A lot of museums everywhere in the world, including Tate Modern, including MoMA, including Pompidou, even NMCA are buying works that are considered part of the avant-garde period. The point is the market interest comes late, but nowadays there is a huge market for that type of art, and a lot of artists are marketing work that was not supposed to go in the market. It's being marketed now, which in a way it's completely understandable, because there is no problem for an artist to make money with their art, as far as there is people ready to pay that money for it. So I think that there was no market when they made that work. Now there is a serious market for it, and that means that the system ends up digesting anything, whatever. It will digest whatever radical thing that appears to be done. Sooner or later it will be adopted and adapted and digested by the system, including the market. 옛날 같지 않게 요즘은 세계 유명 박물관, 뉴욕의 모마라든지 폼피두 같은 데서 실제로 전시되는 만큼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마케팅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술 활동보다 시장의 반응이 항상 한 발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리 극단적인 예술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큰 호응을 얻고 주류가 되면 반드시 시장은 있고 또 팔리기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National Gallery of Singapore is also acquiring those type of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도 그런 장소 중에 한 곳이고요. Yes, of course, we do acquire. I think earlier we talked about many of these works have been lost because they are ephemeral and they were lost through time. There was no market at that time.
So we have even gone to the point of remaking them sometimes, museums. So yes, it's not just a market. When there's no work, we remake it, which is another problem altogether, but that's another discussion. 그래서 이제는 박물관 측에서 오히려 요구를 할 정도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요구를 할 정도로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할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네, 추은화 씨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그 프로젝트 1 한중일 아방가르드 맨 처음에 기획할 때 그 국가적인 그 특징, 역사성을 반영하면서도 뭔가 중심을 잡고 시기적으로 어떤 작품과 시기를 선정할 것인지 논의했었던 그 순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8일, 29일 날 한국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그런 학술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0월 28일 날은 좀 학자분들을 모시고 부산시립미술관에서 1960년에서 80년대 한국 아방가르드에서 좀 논의를 해볼 거고요. 29일에는 이곳 F1963 수영장 중정에서 육금명, 이건용, 이강소, 하용석 작가분들을 모시고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